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도자산연구소 이영길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죠. 사실 그동안에 건국대학교 미래이식 교육원에서 CEO 재무설계 최고의 과정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하는 일하고 유튜브 좀 이렇게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6월 28일 날 수료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다음 달 9월 20날 가을학기 또 개학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버로서 영상 올린 게 한 50개 좀 넘더라고요. 그런데 CEO 분들의 필요한 그런 테마들에 대해서는 거의 터치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터치는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죠. 실무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지식하고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건국대학교 미래지식 교육원의 CEO 재무설계 최고의 과정에 문을 두드리시면 수강 신청하시면 저를 만날 수 있고 또 대면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다른 일들도 같이 상담할 수 있으니까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문의가 참 많이 들어왔어요. 자식한테 자녀가 아파트를 산다고 하는데 3억 빌려주면 뭐 정외세를 내야 된다고 하던데, 근데 2억 빌려주면 정외세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저기 막 이렇게 정보를 부분적으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금전 무상대출입니다. 금전 무상대출에 대해서 볼 겁니다. 어떤 분이 이게 반드시 부자지간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친구한테 빌려줘도 이거 적용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 A라는 분이 B라는 사람에게, 뭐, 여기는 이제 통상적으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뭐, 부자지간이 많죠. 뭐,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줄 일은 없잖아요. 그죠? B는 자라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일반인이라도 부자지간이 아닌 친구지간이나 형제지간이라도 다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뭐 3억을 이렇게 3년 기간으로 해서 빌려줬습니다. 빌려줬는데 이자는 무상으로, 이자 없이 빌려주면서 뭐 우리 사이에 이자를 받겠냐, 이자는 안 내도 돼 하고 기간 빌려줬어요. 빌려주면 B의 입장에서 보면 이자 소득이 발생했죠. 원래는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를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A는 B에게 이자만큼 정의를 한 게 되잖아요. B는 바로 이자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이 A가 B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았으니까 그 이자만큼은 정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이자를 안 받았잖아요. A가 안 받았으니까 자기들끼리 다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세법 입장에서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건 A, B 당신들 간의 이야기고 세금은 내셔야지. 그 이야기예요. 그럼 세금을 얼마를 계산할 거냐? 그 이자 계산, 이자를 일단 이자 소득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 세금을 위해서 연 이율을 4.6%로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4.6%. A가 개인인 경우에 빌려줘도 4.6%, A가 법인인 경우에도 빌려주면 역시 4.6%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3월 빌려줬어요. 여기에 대해 발생한 이자 소득은 1년마다 계산하는 겁니다. 1년마다 이렇게. 네? 3년을 기간으로 해도 1년 이자 얼마에 대한 정여 소득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정여세. 또 그 다음에 1년 새로 시작된 1년 계산하고 또 1년 계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억에 대한 4.6%는 얼마가 되나요? 3, 68, 1380만 원이죠. 3억에 대한 이자 소득이
이 이자 소득은 실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세금을 정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정해진 이런 이율에 따른 계산이에요. 그러면 3억이면은 1,380만 원이 됩니다. 맞죠? 368, 3-12, 1,38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이자 10%를 내라는 거예요. 1억 이하잖아요. 그러면 138만 원의 이자. 물론 지방소득세 또 여기에 10% 되니까 138만 원에 13만 8천 원 보태서 50만 원, 60만 원 정도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 원칙인데 이렇게 하자니 너무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아니 뭐 100만 원을 뭐 500만 원, 1000만 원을 빌려줘도 세금을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려고 그러면 계산도 복잡하고 그래서 여기에 단서 조항을 하나 두었습니다. 이 이자 소득이 연 4.6%로 계산된 이자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1,000만 원 이상 아니에요.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아닙니다. 만약 딱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증여세 내야 돼요.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예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만일에 1,500만 원이 되었다. 이 이자 소득이 그러면 1,000만 원을 빼고 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1,5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1,5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1,000만 원 빼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이 죄송합니다.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이 조항을 적용을 하질 않아요. 그건 뭐 가시하지 않겠다. 근데 1,000만 원만 딱 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고 2,000만 원이 되면 2,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거죠. 1,000만 원을 빼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 1,000만 원 미만이 딱 될 만큼 4.6% 이자율을 계산했을 때 원금이 얼마까지 가능하냐 궁금하잖아요. 그게 바로 쉽죠, 그죠? 만약에 그 원금을 X로 잡으면 X 곱하기 4.6% 이꼴 2,000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원금 곱하기 4.6%를 해서 거기에 1,000만 원 되는 그 X는 얼마가 되나요? 1,000만 원 나누기 4.6% 하면 되죠? 그러면 대략 2억 1,7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원금 2억 2,700만 원으로 했을 때 1년간 4.6%로 계산하면 이자 소득이 998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2억 1,700만 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했었던 분들은 돈을 빌려주되 2억까지는 빌려줘도 아무 문제가 없대더라 이렇게 알고 계세요. 2억까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2억 1,700만 원까지 빌려줘도 거기에 대한 이자 소득이 998만 원이니까 정리세는 안 내도 되잖아요.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건 맞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자, 3억 이걸 무상으로 빌려줬어요. 그럼 A는 B한테 3억을 무상으로 넘어갔는데 구제청에서 봤을 때는 이 3억이 빌려준 건지 정리를 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제청이 한 3년 정도 지나면 구제청에 3억 이거 온 것은 뭐 여기 아파트를 산다든가 뭐 필요해 쓸 때 자금 조달 계획서 내고 하잖아요. 액수가 크니까. 그것도 다 이게 구제청에 신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고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돈이 넘어가면 구제청이 이게 무슨 돈인가 들여다봐요. 그래서 우선 이 3억에 대해서 첫째, 정여이냐 아니냐 구제청에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죠? 구제청에서는 자기들끼리 이거 빌린 걸로 한 건지 정을 한 건지를 알 길이 없으니까 정의일 수 있으니까 소명 자료를 제출하세요. 3억이 넘어간 거는 사실인데 이게 정여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정여인지 아니면 금전 무상 대출인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빌린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A와 B 간에 무상대출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여기 계약서에 이제 뭐 3년 기한 3억 무상으로 한다 다 들어있겠죠. 그죠? 무상대출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이걸 공정을 받습니다. 공정 또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거 안 받은 상태에서 무상대출 계약서를 여기 설명자료로 넣잖아요. 무상대출 계약서를 넣잖아요. 국세청에서 무조건 인정 안 합니다. 확정일자인이 없기 때문에. 왜? 이 계약서가 이때 한 건지 국세청에서 소명자로 제출하려고 한 이후에 만든 건지 날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정이나 인정을 받는데 공정은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맹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정은 1억만 해도 비싸요. 한 1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인정은 간단하게 그냥 쉽게 말해서 확정일자인이에요. 확정일자를 해주는 거예요. 이 8만 원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만들어서 공정받지만 인정을 받아도 됩니다. 인정받은 이 계약서를 공정 또는 인정을 받아서 이거를 제출했어요.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그러면 인정해 주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부족하니까 다른 소명자료를 더 제출하세요 라고까지 날라옵니다. 그러면 왜 그럼 이 계약서 외에 무상으로 빌려줬고 계약서 외에 다른 게 없는데 왜 연락이 왔느냐? 국세청이 오죠. 3년이 됐으니까 돌려줘야 되잖아요. B가 A한테로. 돌려준 바가 없어요. 3년 계약해놓고 돌려준 바 없고 또 이거를 연장을 해가는 거예요. 계속 한 1년씩 연장을 해가는 거랍니다. 그 계약서를 또 인정을 받아서 계약을 첨부를 했다고 가정하죠. 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이건 인정해드리지 못합니다. 사회통념상 이럴 수는 없다. 어떻게 되느냐? 계약서만 가지고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정렬을 해놓고 이 정렬한 걸 감추기 위해서 이런 인정 계약서를 만들고 3년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연장을 계속해 가는 행태에 대해서는 이거는 소비자 금전 무상 대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여로 본다는 겁니다. 정여 무슨 정여요? 원금에 대한 정여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심각해집니다. 보세요. 원금이 3억이잖아요. 3억을 3년 전에, 그죠? 3년 전에 정여를 했는데, 이거 실상 이걸 감추기 위해서 위장 금전 대출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건 전부 다 위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실질과세. 항상 실질과세 이게 아주 조세법률 대원칙이거든요. 실제로는 정의한 거다. 그럼 정여세가 예를 들어서 아들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이전에 정여받은 게 없었다면 5천만 원 공제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공제도 받을 수 없는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3억에 대해서 정여세가 1억까지는 1천만 원이고 2억에 대해서 20%고 그러니까 합해서 5천만 원의 정여세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1억에 대해서는 1천,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20%니까, 그죠? 4천, 합해서 5천만 원 나옵니다. 세금이. 5천만 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여기서. 자, 3억을 정여로 봤을 때는 5천만 원은 당연히 나오고, 여기에 무신고 했잖아요. 정여 신고를 안 했잖아요. 무신고를 했는데, 그 무신고 가산세에는 10%에서 40%까지 부과를 하는데, 이건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란 말이에요. 왜? 정유를 해놓고 빌려간 것처럼 했으니까 부정행위가 끼인 거죠. 그러면 40% 가산세를 붙입니다. 얼마요? 2천만 원이죠. 거기에다가 3년 지났죠. 지연이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연이자가 10만 분의 22예요, 하루. 이걸 연으로 계산하면 8%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8% 곱하기 3년. 그러면 24%. 5천만 원에 24%는 한 1200 나온다. 그죠? 합해서 3200. 총 합해서 8200만 원의
세금을 얻어맞게 됩니다. 엄청나죠? 3억을 빌려 해놓은 건데 8,200만 원 세금 내보세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건 뭐 순진한 이야기죠. 여기에서 하나 또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2억 1,700만 원에 고정시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4.6%인데 만일에 이거 빌려주고 싶은 돈을 올리려고 그러면 한 2% 이자를 내면 되는 거예요. 2%로 약정을 하는 거죠. 요거 맞물려 설명이 같이 되는데, 자, 봅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정유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으니, 금전 무상 대출이라는 것, 이거를 가지고 그러지 말고, 금전 유상 대출로 바꾸자. 왜? 이 소명자료가 인정서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인정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정 못 받을 수가 있으니, 이거 인정받을 방법이 딱 이겁니다. 첫 번째는, 물론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이것도 중요한 것이, 이자 지급 내역이 있으면, 몇 퍼센트를 하든, 이자 지급 내역이 있으면, 이거는 인정을 해야죠. 이자를 줬는데, 통장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매월 하든, 매년 하든, 뭐, 한 분기마다 이렇게 이자를 넣든, 그게 B가 A한테 꼬박꼬박 넣은 이자가 있으면,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2억이라도 무상으로 하지 말고 한 뭐 1%랑 2%랑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유상으로 주라는 이야기. 1%가 얼마 안 되잖아요. 3억에 1%면 1년에 300만 원이니까, 그죠? 1년에 300만 원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이자 지급 내역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자 지급 내역.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요거 이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자 지급 내역을 만들기 위해서 무상으로 하지 말고 2%로 하자. 2%로 하게 되면 원래 4.6% 무상으로 했을 때는 4.6%에 대한 이자가 정유로 보는데 2%를 이자를 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2.6%만 저렴하게 내려간 거잖아요. 즉 정량한 이자 소득은 2.6%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3억을 빌려가면서 2%를 약정했어요. 그러면 2.6%만 정의받은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3, 6, 18, 3, 2, 6 하면 이게 78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럼 3호까지 해도 3호까지 빌려줘도 이 780만 원에 대한 이 정의세는 안 내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일반인 잘 모르고 2억 1,700만 원 이상만 되면 안 되는 생각, 그게 아니고 5억을 해도, 그죠? 5억을 해도 3% 이자를 약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1.6%에 대한 것만 정여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6%면은 8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800만 원인데 이게 1000만 원 미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정여세 안 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억을 하고 차라리 3%로 이자를 약정하는 게 좋다. 또 나아가서는 무상으로 하면은 계속 정여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구세청에서 계속 시비를 거니까 정의 안전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자 지급 내역을 만들어 제출하면 거의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자를 1%든 0.5%든 약정하라는 거죠. 퍼센트를 1%, 2% 하면 여기 할 수 있는 것도 2억 1,700이 아니라 점점 더 올라가잖아요. 5억까지도 할 수, 6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4.6%보다도 싼 부분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4억, 5억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퍼센트를 조정하면. 그러니까 이 정여 의심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자 지급 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1%든 2%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도 좀 의심스러워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부동산을 구입할 때 빌려주는 거라면 아예 저당권 설정을 하세요. 저당권 설정. 반드시 1순위일 필요는 없어요. 은행에서 어차피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줬을 거다 아니면 은행 항상 1순위니까 그 후순위로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A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3억에 대해서 3억에 대한 120%, 3억 6천억을 채권 최고액 3억 A가 저당권자, B는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해서 B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딱 등기를 해두는 겁니다. 등기해주고 이자 지급 내역이 있으면 이건 완벽하죠.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만일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이자 지급 내역은 1%, 2%로 해가지고서 연 한 2, 300만 원 되니까, 뭐, 자녀가 학생인 경우에 문제가 되죠. 학생이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이 이자를 어떻게 내냐. 그죠? 그러면 이제 학생인 경우 이렇게 하는 거죠. 이자를 적게 약정을 하되, 거치 기간을 두는 거예요. 대학교 2학년이다. 그럼 한 3년 정도는 이자만 내고 원금 분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자는 그 정도 낼 수 있거든.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가면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 세 번째는 원천 징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자 지급 내고 있고 저당금 설정이 있으면 이거 뭐 더 이상 볼 필요는 없는데, 혹여 문제된다 그러면, 이 B가 이자를 낼 거 아니에요. A한테 1%, 2%낼 때 B가 그 이자를 주기 전에 원천 징수를 하고 주는 거예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15.4%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14% 플러스 1.4% 해서 15.4%가 이게 이자에 대한 세금이에요. 원천 징수 세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AB 간에는 대부업이나 금융기관 등록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업 대부란 말이에요. 비영업 대부 행위는 굉장히 비싸요. 25% 플러스 2.5%에서 27.5%를 납부를 해야 돼요. 원천 징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B가 A한테 이자를 줄 때 27.5%는 공제를 하고 나머지 주고 이걸 원천 징수 신고를 하는 거예요, B가. 귀찮죠? 그렇게까지 하면은 원천 징수. 예. 이렇게까지 하면 이건 뭐 거의 완벽한 거죠. 근데 원천 징수가 안 해도 되고요. 이자 지급 제일 중요하고 그 저당금 설정까지 혹시 모른다 그러면 저당금 설정까지 해두면 여기에 안 해도 상관없어요. B가 그건 부동산이 아니라도 B가 그건 다른 부동산 해도 상관없어요. 이 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당금 설정을 한 거니까 예,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녀들인 경우에 학생인 경우에는 거치 기간을 두세요. 뭐 지금 학생이 돈을 벌 수는 없으니까 아르바이트해서 이자는 싼 이자 낼 수 있지 몰라도 원금 분할까지는 어렵잖아요. 3년 내지 4년 정도 이자만 내고 거치 기간을 거친 다음에 4년 후부터는 원금 분할 상한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10년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보통 일시상환 하는 거를 10년으로 정하면 국세청에서 오심합니다. 10년씩이나 이렇게 된다. 근데 원금 분할 해 나가잖아요, 매년. 15년 해도 상관없어요. 막 이렇게 원금 분할 해서 이자까지 해서 쭉 나가는 걸로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정리호 오심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전무상대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정리호 의심을 받을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되면 뭐 금전무상대출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전무상대출 이게 우리 자녀들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나 봐요.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단체한테.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계약서를 만들어서 직접 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저희 동도자선연구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CEO 재무설계 최고의 과정도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또 주변에 이런 걸 체계적으로 가르치는데 거의 없어요, 실은. 뭐 보험회사에서 FC 분들한테 이렇게 통해서 하는 정도 수준이고요. 또 세무사님들이나 또 회계사님들은 이 정보가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용역 계약 체결하지 않으면 잘 말씀드리기 어렵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거 근데 CEO 재무설계 최고의 과정 오시면 다른 부분들 다 못다한 이야기 다 나눌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